꺼져! 여기 냄새 나잖아! 오빠가 그 사람의 구겨진 5천 원을 집어 던졌습니다. 밥 얻어먹을 데 없어서 온 거겠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5천 원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지폐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어요. 오빠와 언니가 싸우는 아파트는 4억이었어요. 그 구겨진 5천 원이 4억보다 무거운 돈이라는 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중이었거든요. 18회째 같은 자리,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손님 앞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게 규칙이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큰오빠였습니다. 큰오빠가 제게 전화를 거는 일은 1년에 한두 번이었어요. 명절 때 몇 시에 와 아니면 엄마 생신 때 얼마 낼 거야 그게 전부였거든요. 순영아, 어머니 돌아가셨다. 지금 백호병원 장례식장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바코드 찍던 손을 멈췄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손님이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끈이 안 풀렸어요. 그냥 머리 위로 벗겨냈습니다. 점장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뭘 하고 있었을까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시간에 저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눈물이라는 게 참으려고 하면 더 나오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빈소 앞에 큰오빠와 둘째 언니가 서 있었어요. 상복을 이미 입고 있었습니다. 저만 마트 유니폼 위에 점퍼를 걸친 차림이었어요. 왔어? 오빠가 저를 보더니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안부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출석 확인 같은 말투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어떻게 새벽에 주무시다가 고생 안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늦어도 상관없었던 거야. 저는 그 말뜻을 한참 후에야 알아들었어요. 오빠는 위로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둘째 언니 정숙이 제 옆으로 왔어요. 순영아, 화환 들어온 거 정리하고 조문객 방명록 좀 봐. 수건이랑 음료수도 부족한지 확인하고. 언니, 셋째 오빠는? 정민이? 일본 출장이래. 부의금 보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셋째 오빠 정민은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부의금만 보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게 언제인지 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빈소를 정리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화환 리본을 가지런히 하고 국화꽃잎이 떨어진 걸 주워 담고 향을 갈고 조문객이 오시면 저를 받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큰오빠와 둘째 언니는 빈소 옆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시세가 4억은 나온다. 대출 없으니까 깔끔하지. 예금은? 엄마 통장에 얼마 있어? 그건 내일 은행 가봐야 알지. 보험도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 영정 사진이 바로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공간에서 오빠와 언니는 부동산 시세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어진 국화 꽃잎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말라가는 꽃잎이 가벼웠어요. 어머니 몸무게가 마지막에 40kg도 안 되셨다고 했거든요. 꽃잎보다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조문객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 동네 분이셨어요. 말순이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동네 슈퍼에 부고 붙여놨더니 아는 사람들이 다 울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부고를 붙여놓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그 슈퍼에 가셨길래 슈퍼 주인이 부고를 붙여준 걸까요? 저는 어머니가 매일 뭘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슈퍼에 가셨는지, 어떤 길로 산책을 하셨는지, 저녁에 뭘 드셨는지. 15년이었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온 뒤로 15년. 명절과 생신에 얼굴을 비추고 용돈 30만 원을 드리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제가 한 효도의 전부였어요. 저녁 8시쯤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영아, 내일 음식 준비 좀 해. 조문객 많이 올 거야. 네, 오빠. 그리고 엄마 방에 있는 서류들 정리 좀 해놔. 보험이나 통장 같은 거. 그건 오빠가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오빠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영아, 복잡한 건 오빠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는 조문객 접대나 해. 저는 그 말이 서럽기보다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오빠들이 고기를 먹을 때 저는 국물을 먹었고 오빠들이 용돈을 받을 때 저는 심부름을 했어요. 막내딸이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늘 그렇게 대답했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언니는 근처 모텔로 갔어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습니다. 빈소에 저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침묵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15년간 이 말을 해야 했어요. 명절에 올 때마다 늦어서 죄송해요. 대신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하고 넘어갔거든요. 진짜 미안한 말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눈이 거의 사라질 만큼 활짝 웃는 얼굴.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느 날 어머니는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였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이암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 사람이 부이암 앞에 섰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진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펴려고 두 손으로 문질렀는데 손이 떨려서 잘 펴지지 않았어요. 5,000원이었습니다. 그걸 부이암에 넣고 영정 사진 앞에서 2번 깊이 절을 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관절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서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꽤 있으셨습니다.
예순 중반은 넘어 보였어요. 깊이 패인 주름, 크고 긴 속눈썹이 인상적인 눈. 그런데 눈빛이 맑았습니다. 더럽거나 흐린 눈이 아니었어요. 네, 아는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어딘가 교양 있는 말투였습니다. 충청도 억양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차림을 제대로 봤습니다.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카키색 점퍼, 색이 빠진 체크 셔츠, 늘어난 회색 면바지에 밑창이 다른 운동화, 빗질을 제대로 못한 반백의 머리카락, 노숙자였어요. 어머니 장례식에 5,000원을 들고 온 노숙자. 어르신, 제가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지 저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이 밤에 와주셔서. 그 사람이 멈칫했어요. 고개만 살짝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큰 눈에 뭔가가 번졌어요. 놀라움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딸이십니까? 네, 막내딸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닮으셨습니다. 어머님을.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십 명의 조문객을 맞았는데 닮으셨다는 말을 해준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부의함을 열어봤습니다. 구겨진 5,000원 한 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른 봉투들 사이에서 유난히 작고 유난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식 2일차였어요. 큰오빠가 일찍 왔습니다. 양복 바지에 흰 와이셔츠, 팔을 걷어붙인 채로. 둘째 언니도 검은 재킷에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조문객 몇 명이나 왔어? 어제 37분이요. 부의금은? 제가 세어보진 않았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어젯밤 그 노숙자분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차림이 더 확연했어요. 점퍼 소매가 해져 있었고 운동화 앞코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빈소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오빠가 그 사람을 봤어요. 뭐야 저 사람. 어제도 왔어? 오빠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래요. 아는 사람? 저 꼴로? 오빠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 누구 장례식인지 알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보다 키가 컸지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어서 작아 보였습니다. 네. 김말순 어르신 장례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말순이 누군지는 알아? 우리 어머니야. 가족 장례식이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문객 몇 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어머니랑 무슨 사이야?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무슨 은혜?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그때 둘째 언니가 왔어요. 팔짱을 끼고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빠, 저 사람 어제 밤에도 왔었나 봐. 부의함에 5,000원 넣고 갔더라. 5,000원? 오빠가 부의함을 열었어요. 구겨진 5,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던졌어요. 5,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꺼져. 여기 냄새나잖아. 둘째 언니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밥 얻어먹을 데 없어서 온 거겠지. 그 사람의 큰 눈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더니 바닥에 떨어진 5,000원을 주워 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그 등을 봤습니다. 넓은 뼈대였어요. 그런데 살이 빠져서 점퍼가 헐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발걸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오빠한테 화가 난 건지, 언니한테 화가 난 건지, 아무것도 못하는 저한테 화가 난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사람한테 밥 한 끼 안 주셨겠어? 아니, 어머니는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저는 뛰어나갔어요. 어르신, 주차장을 지나고 있던 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어르신, 밥은 드셨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어요. 24시 국밥집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고기 국밥 2그릇을 시켰어요. 뜨거운 국밥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제 국밥에 밥을 말았어요. 한참 뒤에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씹지 않아도 되는 국물인데 그 사람은 국물을 입에 머금고 있었어요. 삼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뜻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반 그릇쯤 비웠을 때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저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어르신, 어머니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이 한참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밥이요? 네. 도시락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도시락을 주셨다고요? 매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도시락을 놓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말씀도 없이 그냥 놓고 가셨어요. 언제부터요? 그 사람이 잠시 침묵했어요. 한 15년 되었을 겁니다. 15년.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온 게 15년 전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매주 화요일에요? 네.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작년 겨울에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는데 그때도 오셨어요. 손이 떨리시면서도 도시락을 놓고 가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한테 명절에 한두 번 다녀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15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싸서 나르셨다는 겁니다. 어르신한테 왜 도시락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국밥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유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15년간 도시락을 놓고 가신 어머니. 저는 그날 들은 어떤 조문 인사보다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5,000원짜리 구겨진 지폐에 담긴 마음이 오빠가 세는 부의금 봉투보다 무겁다는 것도요. 어르신 감사해요. 어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그 사람이 국밥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아가씨, 아니 따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따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산다고, 대견하다고. 코끝이 찡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식당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 이야기를요? 네. 매번은 아니었는데. 가끔 도시락 놓으실 때 우리 막내가 이거 좋아했는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이 내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생각하며 도시락을 싸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는 도시락이었지만 어머니 마음속에는 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따님, 밥 잘 먹었습니다. 이만. 어르신.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장례식장에. 어머니 보러. 그 사람이 멈칫했어요. 오빠한테 쫓겨났으면서 다시 오라니. 당연히 망설일만 했습니다. 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오시는 게 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조문이에요. 오빠는 제가 말할게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큰 눈에 뭔가가 차올랐어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어요. 네모나게 접힌 보자기. 이거 어머님이 주신 겁니다. 도시락 싸실 때 항상 이 보자기에 싸서 놓고 가셨어요. 보자기를 받아들었어요.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수없이 빨아서 올이 얇아진 광목천. 한쪽 구석에 무언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빨간 실로 삐뚤빼뚤하게. 순영,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초등학교 소풍 때 어머니가 밤새 수놓아 주신 도시락 보자기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그 보자기를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이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순영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빨간 실이 달아서 분홍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보고 싶다 한마디만 하셨으면 저는 달려갔을 텐데. 그런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말로 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대신 밥으로, 보자기로, 바느질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15년간 듣지 못했어요. 보자기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광목천이었어요. 하얗던 천이 세월에 절여져서 미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헤어져 있었고 한쪽에 간장인지 국물인지 모를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빨아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이 빠르신 거예요? 네. 어머님이 도시락 가져가실 때마다 보자기를 깨끗이 접어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야 예의지요. 그 말투에서 교사 시절의 습관이 느껴졌어요. 예의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자기 구석의 빨간 실을 다시 만졌어요. 순영, 삐뚤빼뚤한 십자수였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고르지 않았어요. 시옷이 좀 크고 이응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 소풍이었어요. 전날 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해요? 하니까 내 도시락 보자기에 이름 써주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시락 위에 보자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수놓은 순영. 삐뚤빼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었어요. 그 보자기로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을 갔습니다. 김밥이랑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순영이 도시락 맛있다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보자기를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다가 이분에게 주신 겁니다. 어르신, 네.
어머니가 처음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실 때 어떠셨어요? 복만 어르신이 빈 국밥 그릇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앉아 있었는디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옆에 뭔가를 놓고 그냥 가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이었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요? 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처음엔 안 먹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준 건데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화요일에도 오셨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도시락을 놓고 가셨습니다. 역시 아무 말씀 없이 저는 숨을 참고 들었어요. 세 번째 화요일에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밥 위에 김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반찬이 3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계란말이. 어머니가 제 소풍 도시락에 항상 넣어주셨던 반찬이었어요. 그 뒤로 매주 드셨어요? 네. 한 달쯤 지나니까 어머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이라고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나중에 여쭤보니까 보면 아는 기라. 글 읽는 사람은 앉는 자세가 달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다 하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말은 없어도 눈이 밝은 분이셨어요. 그 뒤로 15년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땡볕에도 오셨어요. 겨울에는 국물을 보온병에 따로 담아 오셨고 여름에는 냉면을 싸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르신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를 들으신 적 없으세요?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의 큰 눈이 국밥 그릇 위를 떠돌았어요.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디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대신 먹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도시락을 싸시면서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서울로 떠난 딸한테 해줄 수 없는 밥을 이분에게 대신 해주셨던 거예요. 순영이 도시락이 복만 선생님 도시락이 된 거였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품고 장례식장으로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안은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별일 없지? 한마디 하고 끊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별일 없다 하셨거든요. 별일이 있었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나가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픈 몸으로도 그게 별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불이 꺼져 있고 향만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게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명의 변경은 내가 한다. 장남이니까. 오빠 예금은? 엄마 예금은 내가 써야 해. 학원 자금이 급하다고. 예금은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 보고.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 등기부등본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김말순.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틀째.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오빠와 언니는 어머니 이름이 적힌 서류를 놓고 나눗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에는 순영이 수놓인 보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자식인데 한쪽에는 아파트 등기부가 있고 한쪽에는 낡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오빠는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고 저는 보자기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어머니일까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조용히 돌아서서 빈소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눈이 거의 사라질 만큼 환하게. 어머니,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빨간 실로 수놓은 순영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돈을 남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밥을 남기신 거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례식 2일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빈소 접이식 의자에서 앉았다 기대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에 보자기를 안은 채로 8시에 오빠가 왔어요. 양복 바지를 다림질해서 줄이 선명했습니다.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순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오빠, 둘째 언니 저. 셋이었어요. 오빠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유산 분배안이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시가 4억 장남 정호. 예금 1억 2천 둘째 정숙. 보험금 추후 확인 정호 정숙 분배. 막내 순영 장례 수고비 200만 원. 저는 그 종이를 3번 읽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어요. 오빠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너한테도 균등 분배해야 해. 근데 솔직히 말하자. 순영아, 내가 어머니한테 뭘 했어? 목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명절에도 안 왔잖아. 용돈 30만 원 보내고 효도했다고 생각한 거야? 오빠가 매달 어머니 관리비 내고 언니가 병원비 냈어. 너는 뭘 했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오빠 그래도 200만 원은 뭐 더 달라고? 고생했으니까 200만 원도 주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너한테 줄 건 없어. 둘째 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순영아, 언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너 마트 월급이 얼만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15년간 어머니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병원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고 용돈 30만 원 봉투를 드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가 종이를 접어넣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순영아, 어머니 방에 가서 서류 좀 찾아봐. 통장이나 보험증서, 보관함 같은 거. 내가 정리 잘하잖아. 네. 결국 저한테 떨어지는 건 굳은 일이었습니다. 빈소 정리도, 조문객 접대도, 어머니 방 정리도 200만 원어치의 일. 점심 무렵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로 갔어요. 백호 아파트 103동 402호.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나프탈렌이 섞인 오래된 집 냄새. 신발장 위에 어머니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꽃무늬 슬리퍼, 바닥이 닳아서 발가락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슬리퍼를 신고 이 집을 걸어 다니셨어요. 매일 혼자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 서랍장 하나. 화장대 위에 제가 보낸 용돈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뜯지 않은 봉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윗칸에는 어머니 옷이 개켜져 있었어요. 정갈하게. 둘째 칸에는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오빠가 찾으라던 것들이었어요. 셋째 칸을 열었을 때 멈췄습니다. 낡은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된 어머니 세대가 쓰시던 그런 노트. 앞표지에 볼펜으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셨다고요? 펼쳐봤어요. 첫 장부터 빼곡했습니다. 날짜와 항목과 금액이 어머니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글씨. 제가 아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쌀 20kg 42,000원. 가스비 15,800원. 순영이 용돈 30만 원 안 씀. 그 두 글자에 숨이 멎었어요. 제가 보낸 용돈을 어머니가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30만 원을 그대로 모아두셨어요. 화장대 위 봉투가 그 증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반복되는 한 줄이 보였어요. 화요일 도시락 재료비 12,000원. 매주가 아니라 매달이었습니다. 한 달치를 한꺼번에 적으신 거였어요. 12,000원. 어머니의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 중에서 도시락 재료비를 따로 빼두셨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항목이 반복됐어요. 1년, 2년, 5년, 10년. 화요일 도시락 재료비 12,000원. 화요일 도시락 재료비 13,500원. 화요일 도시락 재료비 15,000원. 물가가 오르니까 금액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뭐 그렇게 쓸 때가 있었어? 혼자 사시면서? 둘째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는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쓸 때가 있었다는 걸. 가계부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리셨던 거겠지요. 마지막 기록은 2달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도시락 재료비 16,000원. 순영이 생일 미역 3,200원 못 보냈음. 못 보냈음. 그 세 글자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제 생일에 미역을 사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보내려 하셨던 거예요. 보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드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두셨을까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어요. 오빠가 찾으라던 보험 증서보다 통장 사본보다 이 노트 한 권이 무거웠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뭔가가 떨어졌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네모나게 접혀서 가계부 뒷표지에 끼워져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가계부보다 더 정성 들여 쓴 글씨.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호중학교 강복만 선생님.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있었어요. 순영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글짓기 대회 상 받게 해주신 분. 지금은 공원에서 사시는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됨. 손이 떨렸어요. 강복만. 어르신 이름이 강복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분의 이름과 학교와 사연을 알고 계셨어요. 순영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글짓기 대회 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순영아, 너 글 잘 쓴다. 글짓기 대회 나가볼래? 하셨거든요. 저는 그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상장을 들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우리 순영이 대견하다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강복만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공원 벤치에 그 남자가 자기 딸에게 글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시락을 싸셨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됨. 어머니는 선생님의 체면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15년간 도시락만 놓고 가셨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계부 사이에 다시 끼웠습니다. 오빠한테 보여줄 수 없었어요. 이건 어머니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보험 증서와 통장 사본은 봉투에 담았어요. 가계부는 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오빠한테 줄 서류와 제가 가져갈 서류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빠는 4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1억 2천짜리 예금을 유산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200만 원이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남기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낡은 가계부 한 권, 빨간 실로 수놓은 보자기 한 장, 그리고 15년치 도시락. 어머니의 진짜 유산은 통장에 없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어요. 장례식 3일차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접이식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이 뻣뻣해서 깨어난 거였습니다. 빈소에는 향탄 냄새만 가득했어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종이를 다시 펼쳤어요. 백호중학교 강복만 선생님. 어젯밤부터 그 이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기억을 더듬었어요. 국어 선생님. 키가 크셨고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셨고 칠판에 글씨를 쓸 때 분필을 꽉 쥐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순영아, 너 글 잘 쓴다. 그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글짓기 대회 나가볼래?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해주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매일은 아니었고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어머니가 도시락을 놓고 가셨던 요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글짓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상장을 받아든 날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순영아, 잘했다.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강복만 선생님의 전부였어요. 40년 전이니까요. 선생님이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공원 벤치에서 사시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산책하시던 곳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공원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나무 아래 오래된 벤치. 그 위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옆에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앉아 계셨어요.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노숙자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등이 고닫고 두 손은 가지런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면 아는 기라. 글 읽는 사람은 앉는 자세가 달라.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세를 보신 거였어요. 어르신. 제가 부르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큰 눈이 저를 봤습니다. 아, 따님. 놀란 표정이셨어요. 다시 올 줄 몰랐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어르신이 비닐봉지를 옆으로 치우셨어요. 제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원의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마지막 장에 끼워진 종이를 빼서 어르신 앞에 펼쳤습니다. 어르신이 종이를 봤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머니 가계부 뒤에 끼워져 있었어요. 어르신의 큰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침묵이 이어졌어요. 공원의 새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선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고 또렷하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호중학교 국어교사 강복만. 그 이름을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처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박순영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글짓기 대회 나갔던. 어르신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어요.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순영이. 그 순영이? 네. 은상 받았었어요. 선생님이 방과 후에 가르쳐 주셔서. 어르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 순영아, 글 잘 쓴다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 공원 벤치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한참 뒤에 어르신이 얼굴에서 손을 떼셨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표정은 담담해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묻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섰어요. 3억이었습니다. 사업이 안 됐어요. 보증금이 전부 제게로 왔습니다. 집이 넘어갔고 퇴직금이 넘어갔고 마누라가 떠났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들은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길에서 산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죽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멈추셨어요. 시선이 벤치 한쪽 끝을 향했습니다. 3년 전 겨울에 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작고 구부정하고 앞치마를 두르신 제 옆에 뭔가를 놓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시지 했습니다. 어머니셨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셨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사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아들은 어디 갔느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선생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 말씀만 하셨어요. 15년간.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어르신 앞이니까. 그런데 안 됐어요. 어머니의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지 않는 것. 뭐가 잘못됐느냐고 따지지 않는 것. 그냥 밥을 놓고 가는 것.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체면을 지켜주신 거예요. 한때 학생들 앞에 서서 글을 가르치던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는 처지가 됐는데 어머니는 그 사람을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어르신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토닥이거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였을까요? 곁에 있는 것, 말하지 않는 것, 그냥 함께 있는 것.
눈물이 그치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습니다. 어르신이 아니라 선생님. 어르신의 큰 눈이 한 번 떨렸어요. 선생님, 저 그때 글짓기 대회 나가서 은상 받았을 때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셨어요.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으셨거든요. 어머니가 가계부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순영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글짓기 대회 상 받게 해주신 분. 그래서 도시락을 주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한 거라곤 수업 시간에 글 한 편 봐준 것뿐인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공부 못하던 막내딸이 처음으로 상장을 받아온 날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이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물기가 다시 번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런 분이셨어요. 새가 울었어요. 공원에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마트 계산원이었고 한쪽은 전직 교사였습니다. 둘 다 어머니 덕분에 이 벤치에 앉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님, 네. 어머님 도시락에 매번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쪽지요? 네. 15년치요. 한 장도 안 버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년치 쪽지. 어머니가 15년간 도시락에 넣어주신 쪽지를 이분이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품에서 낡은 비닐 지퍼백을 꺼내셨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 종이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은 되어 보였어요. 어르신이 지퍼백을 가슴 앞에 두 손으로 들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없지만 이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분에게 어머니의 쪽지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빠가 아파트를 가진 것처럼 언니가 예금을 가진 것처럼 이분은 쪽지를 갖고 계셨어요. 선생님,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같이 가실래요? 거기서 보여주세요.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오빠한테 쫓겨났던 기억 때문이었겠지요.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선생님은 어머니 조문객이에요. 누구한테도 폐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공원을 나와 장례식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르신의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키가 크셨거든요. 구부정해서 몰랐는데 나란히 걸으니까 어깨가 넓은 분이었어요. 40년 전 칠판 앞에 서셨을 때는 이 어깨가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분의 어깨가 무너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놓고 가셨던 겁니다. 밥 한 끼로 어깨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는 않게 붙잡아 주신 거였어요. 15년간 말없이 매주 화요일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침 9시 전이었으니까요. 빈소 옆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을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여주세요. 쪽지. 선생님이 품에서 낡은 비닐 지퍼백을 꺼내셨어요. 투명한 비닐이었는데 안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였어요. 지퍼를 여셨습니다. 종이가 쏟아졌어요. 작은 메모지, 포스트잇, 영수증 뒷면, 광고 전단 구석을 찢은 것, 편지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퍼졌어요. 수십 장이었습니다.
아니, 세어보니까 100장이 넘었어요. 15년치입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장도 안 버렸어요. 도시락보다 이게 더 배불렀거든요. 저는 가장 위에 있는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작고 동그란 제가 아는 그 글씨. 선생님,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한 줄. 어머니는 한 줄짜리 쪽지를 도시락에 넣어주셨습니다. 다음 쪽지를 집었어요.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은 계란말이를 좀 많이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선생님, 건강하셔야 해요. 밥 꼭 드세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작고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 쪽지마다 날짜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날짜를 안 적으셨거든요. 대신 계절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벚꽃이 폈어요. 더워도 참으세요. 낙엽이 예쁘네요. 15년의 사계절이 쪽지 안에 있었어요. 중간쯤에서 특별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순영이가 글을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시락 쪽지에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도시락 속 작은 종이 한 장에 적어서 이 쪽지 언제 것인지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쯤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가끔 따님 이야기를 쓰셨어요. 더 넘겼어요. 우리 막내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힘들 텐데 내가 해줄 게 없어요. 순영이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디 괜찮은 건지. 순영이 생일이에요. 미역국을 끓였는데 보낼 데가 없네요. 한 장을 집어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평소보다 컸어요. 또박또박 힘을 줘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 도시락을 이제 못 사주게 됐어요. 그 애가 서울로 갔거든. 선생님이 대신 드세요.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순영이 도시락을 이제 못 사주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가 서울로 떠난 뒤에도 도시락을 싸셨던 거예요. 제 것을. 그런데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선생님한테 드렸던 겁니다. 순영이 도시락이 복만 선생님 도시락이 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순영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신 거였어요. 15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저한테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대신 주시면서 밥을 싸는 동안만큼은 제가 곁에 있는 것 같으셨을까요?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저를 떠올리셨을까요?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면서 순영이라는 수놓인 글자를 만지셨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엎드렸습니다. 쪽지들 위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간장과 참기름과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어머니, 소리내어 불렀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이 아무 말씀 없이 건너편에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그 자세, 어머니한테 배우신 자세였을 거예요. 곁에 있되 말하지 않는 것. 한참을 울었습니다. 쪽지들이 눈물에 젖었어요. 어머니 글씨 위로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그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쪽지는 다른 것보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쓰신 분의 손이 떨리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도시락일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맛있게 드셔줘서 고마웠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마지막 도시락.
어머니가 마지막 도시락인 걸 아시고 쓰신 쪽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셨으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도시락을 싸셨어요. 마지막까지 공원에 나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선생님한테 맛있게 드세요 하셨어요. 선생님,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쪽지 언제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한참 침묵하셨어요. 2달 전입니다. 그날 어머님이 도시락을 놓으시는데 손이 많이 떨리셨어요. 보자기를 펴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셨고, 제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선생님이 밥 잘 드시면 돼요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화요일에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도. 그래서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봤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왔습니다. 5,000원밖에 없었지만 가야 했어요. 저는 쪽지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모았습니다. 젖은 것은 살살 펴서 말렸어요. 어머니 글씨가 번져도 읽을 수 있게 백열한 장이었어요. 세어봤습니다. 15년 매주 화요일 780번의 화요일 중에서 101장의 쪽지. 항상 쪽지를 넣으신 건 아니었겠지요. 할 말이 있을 때만 넣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101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순영이 전화했다. 순영이 생일이다. 순영이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한테 말을 걸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할 수 없는 말을 쪽지에 적어서 도시락에 넣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어요. 제가 빈자리를 남기고 떠난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채우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는데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돌려드렸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거예요. 계속 갖고 계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쓰신 거니까요. 선생님 거 맞아요. 선생님이 지퍼백을 2손으로 받아주셨어요.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따님. 네. 아니. 순영 씨.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님에서 순영 씨로. 어머님이 순영 씨한테 남기신 것도 있을 겁니다. 꼭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뜻인지는 그때 정확히 몰랐습니다. 선생님을 빈소에 모셔다 드렸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으셨습니다. 향을 올려드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늘이 발인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순영아, 어머니 유품 정리한 거 어디 뒀어? 보험증서 찾았어? 네, 오빠. 봉투에 넣어서 빈소 탁자 위에 뒀어요. 그래. 빨리 와. 발인 준비해야 해. 전화를 끊고 빈소로 들어갔어요. 오빠가 보험증서 봉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순영아, 어머니 유품 상자 안 봤어? 옷장 위에 있었는데. 유품 상자요? 응. 오빠가 어제 가져왔어. 저기 있어. 빈소 한쪽 구석에 낡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위에 있던 상자였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제 어릴 적 사진, 오빠들 졸업사진, 그리고 맨 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하얀 봉투.
앞면에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에게.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게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빈소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눈이 사라질 만큼 환한 그 미소. 봉투 앞면에 적힌 순영에게라는 글자를 만졌어요.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가계부보다 또박또박 힘을 줘서 쓰신 글씨.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였습니다. 꽃무늬가 인쇄된 슈퍼에서 팔 법한 싸구려 편지지. 펼쳤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빼곡했어요. 처음엔 반듯하다가 뒤로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순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쓰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서울 갈 때 잡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전화할 때 별일 없다고만 한 것도 미안하다. 별일이 있었어. 내가 보고 싶었어. 근데 그 말을 하면 내가 걱정할까봐 못했다. 순영아, 엄마는 내가 떠난 뒤에도 매주 도시락을 쌌다. 처음엔 내 것이었어. 싸놓고 보내지 못하고 혼자 먹고 울었다. 그러다 공원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어. 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길에서 사시더라. 엄마가 아는 척 안 하고 도시락만 갖다 놨다. 내 도시락 대신.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순영아. 엄마는 그냥 내 손이 되어준 것뿐이야. 눈물로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닫고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순영아, 엄마가 부탁이 있다. 오빠들한테 아파트니 예금이니 나눠주거라. 그건 오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엄마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건 따로 있어. 엄마가 밥 준 사람들한테 내가 대신 한 끼씩만 해다오. 선생님 말고도 있어.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엄마가 도시락을 갖다 놓으면 다음날 빈 그릇이 놓여 있었어. 누군지는 몰라. 얼굴도 못 봤어. 근데 배고팠을 거야. 추웠을 거야. 순영아, 돈은 쓰면 없어져. 근데 밥 한 끼는 사람 속에 남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유산이다. 엄마는 내가 대견하다.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용돈 보내주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 엄마한테서 왔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 딸 맞아. 걱정 마. 건강하고 밥 잘 먹고 행복하거라. 엄마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런 걸 남기셨어요. 아파트도 예금도 보험금도 아닌 밥 한 끼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 딸 맞아. 그 한 줄이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15년간 효도 못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말대로 명절에도 안 왔고 용돈 30만 원 보내고 끝이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견하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엄마한테서 왔다고 하셨어요. 엄마 딸 맞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편지 한 장으로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장의사분들이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빠와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서류 봉투를 챙기고 있었어요. 순영아, 보험 증서 맞지? 확인 좀. 오빠. 제가 불렀습니다. 오빠가 멈추고 저를 봤어요. 뭐? 읽어드릴 게 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편지예요. 오빠의 눈이 좁아졌어요. 둘째 언니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엄마가 밥 준 사람들한테 내가 대신 한 끼씩만 해다오. 그 대목에서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져. 근데 밥 한 끼는 사람 속에 남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유산이다.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부도 보험증서도 예금 통장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이는 걸. 둘째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린 채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오빠 언니.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아파트든 예금이든 오빠 언니가 나누세요. 저는 이 편지 한 장이면 돼요. 오빠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빈소를 나왔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대신. 발인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안고 장의차에 올랐어요. 오빠가 운전석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뒷좌석에, 저는 영정을 안고 맨 뒤에 앉았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주차장 한쪽 구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지나가는 장의차를 향해 허리를 굽히셨어요. 멀리서도 보였어요. 큰 키, 구부정한 어깨, 바랜 카키색 점퍼,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 빨간 실이 수놓인 보자기. 제 보자기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영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순영이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마지막 배웅을 하고 계셨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화장장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제가 되셨습니다. 오빠가 차에서 내리면서 저를 불렀어요. 순영아. 네. 오빠가 한참 서 있었어요.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지, 사본 하나 만들어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오빠도 읽고 싶은 거였어요. 한 번 더. 네, 오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셋째 오빠 정민이었습니다. 순영아, 나 내일 들어간다. 유서 사진 좀 보내줘. 유서. 정민 오빠는 편지가 아니라 유서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아파트도 예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픈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무너진 어깨 옆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어주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체면을 지켜주는 것. 묻지 않는 것. 그게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1년 뒤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쌀을 씻었어요. 계란을 깨서 풀었어요. 멸치를 볶고 깍두기를 담았어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담았어요. 밥 위에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반찬 3가지를 칸마다 넣었어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어머니가 싸주시던 그대로였습니다. 보자기로 도시락을 쌌어요. 빨간 실로 순영이 수놓인 40년 된 그 보자기. 아파트를 나와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나무 아래 오래된 벤치.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남색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면도를 하셔서 턱이 깔끔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어요. 백호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쉼터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3개월 전부터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본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거절하셨지만 제가 3번을 찾아가서 어머니 부탁이에요 하니까 그때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선생님, 순영 씨,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이 웃는 걸 처음 봤어요. 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도시락을 건넸어요. 보자기를 보시더니 손이 멈추셨어요. 이건 어머니 보자기예요. 오늘은 제가 쌌어요. 선생님이 보자기를 받아드셨어요.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순영이라는 글자 위에 아침 햇살이 떨어졌어요. 빨간 실이 분홍으로 바른 그 글자가 빛을 받으니 다시 빨갛게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하셨던 말을 제가 했습니다. 선생님이 도시락을 열었어요. 밥 위에 김가루,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젓가락을 드시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계란말이를 한 점 집으셨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셨어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오빠였어요. 양복이 아니라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선생님을 보더니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벤치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기일이니까. 그게 오빠가 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빠가 온 거니까요. 아파트 등기부가 아니라 국화를 들고, 양복이 아니라 점퍼를 입고, 세 사람이 벤치 근처에 서 있었어요. 마트 계산원, 전직 교사, 은퇴한 부장. 어머니 덕분에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원에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밥 한 끼로 남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도시락을 싸셨던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영이 수노인 보자기로 싸셨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 대신, 아니 어머니와 함께 보자기를 접었습니다. 빈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다음 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유산이에요.